지난번 레비탄의 영원한 안식 너머를 소개하면서 이런 문장을 인용했었습니다.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익숙한 것에서 예기치 못한 것을 본다. 종종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들이 레비탄의 풍경화에서는 시적이고 음악적인 것으로 나타나죠. 오늘은 레비탄 그림의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레비탄과 친한 사람들은 그가 러시아 자연을 거의 광신적으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레비탄의 친구였던 러시아 작가 체호프는 그의 풍경화에 대한 평가로서 이런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레비탄적이다. 이런 말은 다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가치를 평가할 때 씁니다. 레비탄적이는 러시아 풍경화를 설명하는 특별한 어휘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사람들은 러시아의 풍경화를 볼 때마다 말합니다. 와, 이거 레비탄적인데? 이렇게 레비탄의 모두 풍경화를 동시대 사람들은 독특한 장르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레비탄의 풍경화는 러시아 근대 풍경화입니다. 그는 주로 러시아의 자연을 그렸습니다. 시골 마을, 숲, 그리고 호수가 주제가 되곤 했죠. 사물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짐에 따라 화가는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시적인 전경이나 음악적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사상을 담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카는 1890년대 전반부에 그려진 레비탄의 풍경화 3점 중 하나입니다. 소용돌이에서 영원한 안식 너머와 함께 이 작품은 때때로 레비탄의 우울한 3부작이라고 불립니다. 레비탄은 1892년에 블라디미르 지방에서 몇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비포장 도로로 이어지는 팩샤에 살면서 이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길은 블라디미르카라고 불렸습니다. 화가는 번뜩이는 영감을 간직한 채 모스크바로 급히 돌아와 같은 해 모스크바에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떠올리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성 후 이례적으로 블라디미르카라는 제목을 그림에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캔버스에 이름을 잘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남기고 싶은 작품이었다는 뜻이죠. 1893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1회 이동파 전시회에 이 그림을 출품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레비탄의 기대와 달리 전시회 기간 동안 이 작품은 판매되지 못했습니다. 레비탄은 실망감을 아는 채 트레티아코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블라디미르카는 아마도 곧 전시회에서 철수될 것입니다. 이 작품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이 작품과 제가 좀 진정될 것 같습니다. 1년 후인 1894년 3월 레비탄은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화가 네스테로프는 블라디미르카를 보며 러시아 화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러시아 역사 풍경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낮은 언덕으로부터 광활한 대지로 길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흐린 가을 하늘에는 회색의 구름층이 주위의 모든 것을 흐리게 합니다. 전면에서 깊숙한 곳까지 들판을 지나고 관목숲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 수평선에서 푸른 안개로 무엽게 사라지는 끝없는 평화를 묘사합니다. 도로 양쪽으로 나있는 좁은 길은 멀어지는 선을 강조합니다. 이 좁은 길들이 달려가다가 가로로 관통하는 길을 만나 잠시 멈춥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체 캔버스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이 길에서 관람자의 시선도 잠시 멈춰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골루베치대를 인식하게 되죠. 골루베치대는 한국의 소떼처럼 슬라브인들의 전통에서 무덤가에 세워 부정한 것들의 접근을 막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가끔 어떤 지방에서는 교차로에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슬라브인들은 교차로가 다른 세력들이 침투하는 경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루베치대로 마을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골루베치대 앞에는 누군가 보따리를 메고 서 있습니다. 황량한 길, 좌우의 숲과 평야, 저 멀리의 마을, 그 위에 드리워진 구름, 한 여인의 외로운 모습과 골루베치대, 이것이 우리가 캔버스에서 보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사회적 사상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바로 블라디미르카가 수천의 죄수들이 고된 유배지로 가던 길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길은 1890년까지 시빌의 유형을 가는 죄수들을 보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차로 수송되었죠. 루셉스키의 죄와벌에도 블라디미르카가 언급됩니다. 라스콜니코프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살 전날 밤에 소냐를 찾아갑니다. 그는 라스콜니코프가 노파 살해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냐에게 이렇게 말하죠. 라스콜니코프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어.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대거나 블라디미르가를 따라가는 것이요. 소설은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전자를 따르고 라스콜니코프가 후자를 따르게 되죠.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중에는 양심수들, 국가개혁 사상을 가진 정치인과 지식인들, 인민의 자유를 위한 혁명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라스콜니코프 같은 흉악범들도 있었겠죠. 이들이 비록 그림에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끝없는 길을 바라볼 때 화가는 아마 죄수의 시선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죄수들이 지나간 곳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풍경 각 요소들은 비로소 명료해집니다. 죄수의 눈으로 이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없이 가다가 아득히 사라지는 길은 시베리아에서 살아야 할 죄인들의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고 지난할 것인가를 암시합니다. 길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작고 두리뭉실하게 그려졌지만 자세히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채 이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죄수는 중죄를 지어 살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여인을 떠올린 것입니다. 시베리아로 요양 간 자신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어머니, 누이, 아내인 것입니다. 또한 죄수들은 이 길을 지나며 저 골로 배치된 이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이콘을 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언젠가 자유를 얻게 된다면 이 이콘 앞에 다시 와서 기도하리라 다짐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수는 고개를 돌려 저 햇빛 아래 수평선에서 반짝이는 마을과 교회를 바라봅니다. 자유와 일상의 행복이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소생의 희망을 품는 길이기도 합니다. 레비타는 러시아 풍경화의 장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라 러시아에서 차별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는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전 시대 화가들이 러시아의 자연은 우울하고 그저 광활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에게 러시아는 영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이 작품을 그린 덕분에 시베리아로 갔던 죄수들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